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시국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전문대 학생 여러분, 그리고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선배님들,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이념을 뿌리로 건국되어 6.25 전쟁 속 매우 많은 국민의 희생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책과 한강의 기적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국력 6위, 제조업 5위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대한민국이 현재 침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헌법이 흔들리며 법치가 무너지고 있고, 국민에게 권력을 이양받아 운영되는 국회는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는 여러 의혹 속에서 더럽혀질 뿐 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부는 심각한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은 야당의 탄핵 난발로 직무가 정지되었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또한 공석이며 여러 군 수뇌부가 파면되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적국의 침략이 발생한다면 우리의 국토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와 같은 혼란 속에서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교의 학생이자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게 될 종사자로서 이 상황을 자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기울어가는 나라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침몰 직전입니다. 처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이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일반 국민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일지라도 대통령의 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기들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보고받는 정보와 국제 정세에 관한 정보는 일반 국민들이 접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그 정보들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가 의문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문을 접하면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던 대한민국의 심각함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는 국회의 탄압을 받고 있었고, 내년에 국가에 의한 편성에서는 행정부는 존중받지 못했으며, 국회는 다수 의석을 앞세워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행정부가 국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이후 국회는 민생보다는 자신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입법과 탄핵 남발에 몰두하며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의 권력처럼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적인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대통령뿐이며,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탄핵 인용을 막아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약자를 위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친서민, 친노동, 친여성 등의 약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위선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표를 얻기 위해 듣기 좋은 말만 하며 실제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친서민을 내세우며 내놓은 정책들은 오히려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을 일으키며 서민들은 자가를 소유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일부 자산가들만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불렸으며, 최저임금 폭등으로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친노동을 외치며 노동계를 위한 정책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노조 지도부와 연대해 회사와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노사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비노조 직원들과 노조 직원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결국 많은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했으며, 그 결과 비노조 직원들은 밀려나며 오직 노조 직원들만 살아남는 불공정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여성 정당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행보는 여성 인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2021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물러나면서 민주당은 해당 지역구에 공천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명을 바꿔가면서까지 후보를 공천하였고, 이는 더불어민주당에겐 여성 인권보다는 지역구 후보 공천이 더 중요하다는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약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며, 이러한 이념과 행보를 가진 정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거대하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셋째,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한 민노총은 노조가 아닙니다. 민노총은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모든 노동자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간첩들이 수뇌부를 장악해 북한에 유리한 행동을 하는 반국가 단체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전 현직 간부가 각각 1심에서 징역 15년, 7년, 5년을 받았으며, 추가적으로 3명의 민노총 전 현직 간부가 재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래는 헌재에서 증거로 제출된 실제 민노총이 받은 북한 지령입니다. 첫째, 기아차 화성공장과 광주공장을 장악하라. 둘째, 화성, 평택 지역의 군사시설 자료를 수집하라. 셋째, 집권여당과 정부에 강경 대응하고 자유한국당 해산운동에 합세하라. 넷째, 민준당 울산 동구 지역구 사수를 지원해라. 다섯째, 자유한국당 여성 혐오 문제를 부각시키고 혐오감을 증대시켜라. 이 정도만 보아도 민노총은 반국가 세력이며 북한의 이득을 위해 노동자라는 이득을 빌려 국가의 이익을 해치고 반국가 행위를 하는 여적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에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러한 반국가 세력 민노총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찬성 집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누가 내란이고 여적단체인지 자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방송사는 그럽니다. 내란죄의 최대 형량은 사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럼 제가 말합니다. 여적죄는 형량이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 시국선언에 동의하며 서명해 주신 전국의 78개 전문대학 213명의 학생으로 말합니다.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다음은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 정준민 선배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문대학생 2호학번 정준민이라고 합니다. 옆에서 선배님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래 보여도 이제 20살입니다. 20살! 20살! 네, 가보겠습니다. 우리 전국의 모든 전문대학생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렴치한 그리고 패륜적인 전교조의 교육에서 막 벗어난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사회로 나아갈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 더불어민주당이 뭔지 국민의힘이 뭔지 잘 알지 못한 채로 언론 노조를 위세로 하는 좌익 언론과 내각제 세력에 기생하는 어용 언론들이 던져주는 정보를 받으며 생활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국 선언으로 그들과의 단절을 선포합니다. 지난 1월 23일 현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기각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MBC를 지키려다 다급함이 마치 벌거벗은 것 마냥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탄핵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그러십니까? MBC가 정상화되고 언론 노조가 사라지면 더불어민주당이 사라지기라도 합니까? 또한 작년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1만 3천여 명이 감소한 108만 6,618명입니다. 이는 한국 노총에도 밀리는 수준이며 또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을 입에 담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윤석열 대통령만큼 노조와 싸워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국민의힘은 항상 더불어민주당과 싸우는 척하면서 항상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타협이란 이름 아래 무릎을 꿇어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각제 언론이 띄워주는 것을 실제 민심이라고 믿고 아니란 정치 활동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국과 내통이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행보를 보여온 자들에게 우리의 미래의 터전이 될 산업 환경을 어찌 맡길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기어코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행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두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두려운 건 당연지사고 그들과 맞서 싸워줄
든든한 우리 편이 원내 정당에 없다는 게 더욱 두렵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탄핵 정국에서 박수영 의원 제외 아무도 단식 농성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도부가 애써 나서서 앞장서서 나서서 제발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렸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소초위원장으로서 헌법재판관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던 그때처럼 간절해 보였습니다. 반면 이재명의 행동대원들은 자진해서 곡기를 끊으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틀 전 이재명이 내까렸던 최상목 대행 현행범 체포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었고 마치 개딸들의 폭동 전야를 암시한 듯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마저도 국민의힘의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저런 이치광이 조폭 두목이 내나 선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자 윤상현 의원 제외 아무도 고발, 징계 등의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저 테러리스트가 하는 말 보고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저런 미치광이는 사회와 격리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만약에 개딸들을 중심으로 폭동 사태가 유혈 사태가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이는 책임의 1순위는 이재명이고 2순위는 국민의힘입니다.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아직도 기생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툭하면 당론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깽판 난리를 쳐대는 자당의 김상욱 하나 못 쫓아냅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송철호와 친하게 지내고 한국노총에서 변호사를 하고 한겨레와 한국가 언론 한겨레와 보란듯이 인터뷰를 하고 이런 미치 전발 빨갱이를 이 강성 자익을 대체 왜 못 쫓아냅니까? 맞습니다. 징계 여부에 대해서 물으면 그건 본인의 사안이 아니라는 둥 지금 말씀드린 사안이 아니라는 둥 듣는 이가 속 터지는 소리만 해댑니다. 맞습니다. 이런 무력한 국민의힘에 감히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내각제 포기 선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 탄핵 각하 이후에 노조와의 전쟁을 제일 강령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들의 기본 정책 10가지 이런 걸로는 이 풍전 등원 같은 대한민국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내각제 언론과 언론 노조가 하는 말 제발 좀 믿지 마십시오.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중도 보수 이딴 걸로 중도 측에서 승리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중도 보수 이름 달고 하는 게 동국연대 사태 실드 치는 거예요? 국민연금 같은 거 통과시키는 거예요? 국민연금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게 뭐 어째서? 국민연금 통과돼서 여야가 합의했다고요? 누가 합의했습니까? 지금은 국민연금에 대한 찬반이 오가는 시기입니다. 근데 더 내고 더 받겠다고요? 그거 누가 내세요? 지금 어제 제가 다 봤습니다. 제가 내각제 반대한 이유가 이거예요. 만약에 찬성하는 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이거 빼고 보지 않는 맹인들이니까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러면 안 되죠. 당신들 지지하시는 어르신분들 이제 못 버티십니다. 이제 2030 저희가 당신들 지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따위 행동을 합니까? 맞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정말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호소가 아니라 이건 명령입니다.
내각제 포기선언 하십시오. 만약에 위 경고를 어기시에 당신들은 해체 수순을 넘어서 역사적 죄악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잘한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당시에 지방에서 올라오신 어르신 네 분이 그 탄핵 막아보겠다고 몸쓰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기성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최근 서부지법 청년들의 분노를 마치 어딘가에서 기획되었고 누군가가 선동했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헌재에 당부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거나 혹은 지금 탄핵 소추된 국무위원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인용할 시 당신들은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저항권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국민저항권의 근원지가 어디냐고 물은다면 그건 당신들 기성 언론과 사법 카르텔들이 추적할 수 있는 것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이 대한민국 하나 지켜보겠다는 애국심 하나로 움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충성하는 개딸들, 민주노총에 충성하는 개딸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북 괴뢰한테 충성하는 민주노총 이들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재명 일당 독재 체제로 핵에 망측해져가는 저 더불어 내명당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에 세 가지를 당부하고 마치겠습니다. 헌재 당부합니다. 당장 대통령 탄핵 포함 모든 국무위원들의 탄핵안을 각하하십시오. 그리고 국회는 지금 당장 해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처참하게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창하겠습니다. 대통령 각하! 대통령 각하가 아니라 탄핵 각하인데 잘못했네요. 자, 대통령 탄핵 각하! 국회 해산! 민노총 해체! 더 크게 국회 해산! 민노총 해체!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의 어록을 빌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유민주주의와 애국심에 충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다음 연사가 선배님이어서 저도 헷갈려서 선배님이라 해버렸습니다. 네, 지금은 진짜로 이제 이동욱 선배님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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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공업전문대학 1호학번 기계과 졸업생 이동욱입니다. 우선 전문대학 특성상 민노총 산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들도 계시기에 마음이라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 이야기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도 기성 언론의 서가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권은 청년들에게 지옥과도 같은 5년이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실패와 외출 통제, 강제 백신, 소상공인은 처참히 무너졌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하나같이 허울뿐이었습니다. 더 격해진 빈부격차와 세대 갈등을 넘어선 젠더 갈등과 어느덧 비상식과 상식의 분열까지 이르렀습니다. 탈원전으로 전기값은 폭등했고 국가 부채는 한없이 늘어가며 나라의 심장인 인프라와 청년들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온 나라를 뒤집는 거 보며
경악하고 제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최근 미국 최대 보수 행사 CPEC에서는 문재인을 공산주의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보도된 사실이 적고 실패를 성공처럼 포장하고 경제 지표, 소득 격차, 고용률을 조작하여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심지어 지금의 민주당도 국가의 성장 동력인 반도체, 전자, 기술 분야의 대기업에게 기업의 비밀을 국회에 제공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자유경제에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까? 이게 간첩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간첩행위란 말입니까?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도 투표 결과가 득표율이 역전되며 50%가 넘는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야당은 대통령을 비판하기에 혈안이 올라 결국 계엄령을 계기로 그들이 고대했던 탄핵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지금도 많은 주변 사람들과 직장 선배, 친구들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치에 관심이 없어 기성 언론들만 흘끔 보고 그대로 믿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여느 때처럼 계엄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 자본이 방송사를 장악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선동하여 아직도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저희를 유튜브 보고 선동당한 멍청이들이라 합니다. 어려서 계엄을 모른다 합니다. 하지만 깨어난 청년들은 알고 있습니다. 뉴스가 아니라 사실 그 전체를 본다면 탄핵 전후 29번의 야당 준호 탄핵과 이제는 대통령의 대리인을 연달아 탄핵하고 체포한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입법 독재, 카카오톡 과멸, 공수처의 영장 쇼핑, 딱풀 공문, 직권 남용, 3,000명의 경찰 동원, 서부지법의 잡범 취급부터 부정선거의 은폐와 헌재 재판 과정에서의 위헌 행위, 음란수계 판사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극좌파 판사, 판사계의 워렌 버핏이 헌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란죄도 뺐으면서 죄 심의도 하지 않고 재판하며 이들은 내란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건만으로도 차고 넘쳐서 계엄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계엄 과정에서 있었던 계엄군 국회 봉쇄와 무력 진압, 국회의원 체포조도 모두 재판 과정에서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의 기성 언론은 위 내용들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최순실 비자금, 태블릿, 사드 전파로 인한 건강장애, 광우병 등 성동과 거짓으로 날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고 북한의 꼭두각시가 된 민노총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이 한가득인 대학생 없는 대진연, 해산되었던 진보당 출신 반국가 세력은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늘 말하는 게 이건 자와 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아직도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에게 묻습니다. 3인성우라는 말을 아십니까? 세 사람만 우기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편집한 내용만 보고 믿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론을 그리고 저를 의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수괴하면 이재명이라 답해주시고, 내란 정당하면 민주당이라 답해주시고, 내란 노조하면 민노총이라 답해주십시오. 내란 수괴! 내란 정당! 내란 노조! 내란 수괴! 내란 정당! 내란
감사합니다. 선배님 잘생겼다. 네, 다음도 선배님인데, 네, 다음 선배님 유진수 선배님의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용기를 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 저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당시 광우병 사태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어린 저는 강풀의 만화와 연예인들의 발언을 통해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라면을 끓이시던 어머니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라면 스프에도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간대. 절대 넣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좀비처럼 변한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그 모든 것이 선동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거짓된 정보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이들은 결국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는 역사책과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배울수록 의아함이 커졌습니다. 선생님은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반일 집회인 수요 집회에 참여하라고 강제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특정 이념을 강요하는 교육과 문화예술계의 편향된 정보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에서는 평등을 외치며 차별금지법과 페미니즘 같은 특정 이념을 강조하고 반미를 외치며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환경을 명목으로 오염수 문제를 가장하며 불안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여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악마로 만들고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마저 지우려 합니다. 최근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의 재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송 대리인은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이미선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의기억연대 이사이기도 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반일 선동을 부추기기 위해 수요 집회를 열고 그저 위안부 할머니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 거에 모자라 기부금까지 빼돌린 여성 인권 단체입니다. 법을 개 조수로 보는 인간들이 암사의 내란범을 멋대로 재평가해 영웅으로 포장할 것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박정희 대통령의 노고를 짓밟고 무덤에 침까지 뱉으며 모욕하게 놔둘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지도자들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관해야 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수많은 반대와 방해 속에도 공업화를 추진하고 고속도로와 제철소를 건설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 화학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이러한 발전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하면서 정작 대한민국의 발전사를 왜곡하고 지우려 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5.18 특별법을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는지, 왜 5.18 유공자 명단은 공개되지도 않는지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 저는 그 과정이 조작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시선에 의식해 신목했습니다. 2025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고 목숨을 건 구국의 결단을 내리셨구나, 국민께 도와달라 외치는 그 큰 울림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더 이상 저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꼭 총성이 울려야만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현대 하이브리드 전쟁 최종장 엔드게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전체주의적 통제 사회로 향할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는 보이지 않는 핵무기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김대중 정권 때부터였습니다. 이후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이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IMF 당시 국민들은 군무기 운동을 통해 나라를 지켰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외국 자본과 특정 세력의 개입으로 경제가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반미 반일 선동을 통해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통계를 조작하고 자국민 갈라치기,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심지어 대공수사권 이관, 의경제도 폐지, 자체 경찰제 시행, 검찰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수사권을 경찰로 집중시켰으며 중국 공항과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내부의 적과 외부의 위협에 더욱 취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넘어 우리 땅인 한반도까지 넘겨줬으며 부정선거 카르텔을 구축해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마저 왜곡시켰습니다.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졌으며 해외 조직들과 부정선거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 시스템은 해외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자시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 제도를 정상화하고 부정선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최근 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흔들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선관위와의 유착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며 국가 안보에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감시, 강화 법안 등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반대 의견을 탄압하는 법안들을 추진되고 있으며 외국인 혜택 확대, 주한미군 철수, 정신병원 강제 입원, 학폭검열, 양곡법, 무제한 임대차법, 금투세, 가산자산 가세, 국회직원법, 노란봉투법, 기본소득법, 차별금지법, 내란특검법, 이런 무지막지한 법안들을 현재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 특별법을 들먹이며 강주에서 탄핵 반대 시위 처벌한다고 하였습니다. 간첩법 개정 반대, 정부 기밀 유출, 마약 수사 방해, 대북 송금, 상속세 인하 반대, 증여세 인하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에 반대되는 의견을 고발하는 민주파출소는 중국 공안을 모티브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마흔역 임명에 대한 계획이 튀어졌는지 최상목 대행에게 몸조심하라 협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최상목 권한대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부정선거 카르텔은 민주당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4.15 총선,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발작했던 건 김무성,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이었습니다. 우리는 선거인 명부를 하나하나 까서 검증해 정상화를 시키고 사전투표 폐지, 외국인 투표 폐지,
오로지 대한민국 땅에서 투표함 이동이 없는 당일 투표, 당일 현장 개표를 해야 합니다. 선거 과정의 투명성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익을 해치는 조치들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비자 통합 추진을 하여 4월부터 간첩들이 더 쉽게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비자가 따면 가족 모두 들어올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비자 정책 변경으로 인해 외국인 유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간첩들과 이슬람인들이 대거 몰려올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철저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며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 오란이에선 간첩들이 자국민보다 훨씬 많이 글을 쓰고 추천 조작, 댓글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선 국민들을 위장, 경찰로 위장해 집회 근처에 맴돌고 있습니다. 과거 좌파 운동권에선 분신 자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영웅시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희생이란 특정 이념을 넘어 조국과 국민을 위한 헌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간접 육교 위에서 배웃기를 휘날리셨던 고 김태건 열사님, 그리고 젊은 시절 좌파 사상을 가졌지만 진실을 깨닫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소홀하라 했던 고 권태훈 열사님, 두 분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강한 신념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했으면 스스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뜻을 이어가야 합니다. 조국의 자유와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 싸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분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애도하며 그분들의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반국가 세력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걸 멈추십시오. 잘못된 길을 걸어온 이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단지 자유가 사라지고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한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감시받으며 배급받는 사회, 국가의 통제 아래 개인의 자유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는 서서히 자유를 잃어가며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무너져 갔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유를 아십니까? 미국 또한 언론과 다양한 분야가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로 상성된 바이든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럽,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빨리 복귀하여 국내의 반국가 세력을 일괄히 장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몇십 년의 전쟁 끝 엔드게임인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자유를 잃고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싸우자! 이기자! 안돼! 네, 제가 이 연사를 받을 때도 이제 극내향인이라 정말 힘듭니다라고 물어보셨었는데 그럼 다 쏟아내 주세요라고 말하고 이렇게 멋진 연설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 또 기자분과 여러 유튜버분들, 저는 이번 전국 전문대학교 연합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한 동양미래대학교 로봇공학과 22학번 김진환입니다.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대학교의 시국선언이 많이 늦었습니다. 산업 현장의 최전선에서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전문대가 이제야 일어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시국선언을 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인원이 모이지 않았고, 제 글에 달린 댓글의 대부분은 너 그래서 금속노조랑 싸울 자신 있었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국선언을 포기해야 하나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저번 주 민노총의 총궐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 기업의 여러 기업의 근로자 단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이익 집단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판단했습니다. 미래의 산업 현장의 역군이 될 전문 대학생이 저런 정치적 이익 집단의 하수인이 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전문대 연합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준비했고, 많은 도움을 받아 현재 개최까지 이뤄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노총은 북한 간첩들이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땅에 세운 최대의 간첩 단체라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거기에 소속된 모두가 간첩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의 수뇌부가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을 선고받았는데도 아직도 그 단체가 해체되지 않고 버젓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단체가 현재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집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몇몇 민노총 단체에서는 민노총의 간첩 혐의가 가짜 뉴스란 말합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31일 검찰 공소장에 적힌 2022년에 한 민노총 간부가 북한의 김정은에게 바친 충성 맹세문을 가져왔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당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 사상 따라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받들어 대를 이어 충성하자. 우리 당 제8차 당대회 가치 높이 이민이천 일심 단결 저력 갱생으로 전진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따라 투쟁 앞으로. 이것이 민노총 간부가 검찰 공소장에 직접 자기가 충성 맹세했다고 적혔으며, 이것이 이 공소장을 기준으로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민노총의 간부가 간첩이라는 것이 가짜 뉴스입니까? 간첩 새끼들 맞아! 간첩이다! 또한 민노총의 간첩 충성 맹세문을 믿지 않으신다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보시면 엄청 큰 피켓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드러난 민노총 간부가 북한에게 받은 지령문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개만 읽겠습니다. 기아차 화성공장과 광주공장을 장악하라. 민중당 울산 동구 지역구 사수를 지원하라.
이것을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에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한다, 국방부 압수수색한다, 경찰청 압수수색한다,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압수수색해야 되는 곳은 금속노조, 기아 자동차 지부나 울산 동구청입니다. 왜 북한이 이곳을 장악하고 사수하라 지령을 내렸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당장 이곳을 압수수색하십시오. 그 민노총은 간첩 행위를 빼더라도 국민을 근로자를 위한 단체가 아닙니다. 본래 노조는 회사와 근로자의 갈등을 해결하며 서로 수평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서로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양측의 이익을 최대화하여 회사가 발전함에 따라 그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 임금이 동시에 좋아지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를 구축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민노총은 무조건 회사 사측 고용주를 악마화시키며 근로자를 무조건 약자로 만드는 프레임 작업을 들어가 양측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를 통해 약자된 근로자들을 자신의 하수인처럼 부리며 근로자의 이익이 아닌 민노총 집단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으신 청년 세대분들이 있다면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민노총에 매달 조합비를 내실 겁니다. 근데 그 조합비는 절대 여러분들의 복지, 임금 향상을 위해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내신 조합비는 민노총의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 집회에 쓰이고 민노총이 경찰을 폭행했을 때 그 경찰을 석방시키기 위한 보석금으로 쓰일 것이며 그들이 재판에 넘어간다며 그 불법 행위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쓰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낸 조합비가 불법 행위에 쓰인다는 것이 정말 아깝지 않으십니까? 이것들을 안다면 민노총을 탈퇴하십시오. 국가가 좋아지고 여러분들의 회사가 좋아지는 방향이라 저는 확언합니다. 그 민노총의 규모는 우리의 예상을 정말 초월합니다. 제가 민노총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들이 얼마나 큰 조직인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입된 연맹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비정규 교수노조, 사무금융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언론노조, 민주여성노조, 전교조, 정보경제연맹, 화학섬유식품노조. 민노총은 단순히 생산업, 공업계를 넘어 교육계, 서비스계, 의료계, 언론계, 금융계, IT 산업까지 안 뻗친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병들고 죽어가게 만들고 있는 민노총은 그저께 정말 한심한 기사 하나를 냈습니다. 26일까지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27일 민노총 총파업 벌기 운동을 열겠다고요. 그럼 민노총 양경수 조합원장, 민노총 지부장님께 말합니다. 참 웃깁니다. 당신들이 언제 일을 제대로 했다고 파업을 한다 하십니까? 당신들이 제대로 파업하면 국가가 뭐 들어줍니까 지금? 그리고 총파업 하실 거면은 그냥 일자리 내려놓으시고 집회로 나오십시오. 그 좋은 일자리 원하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청년이 여기도 많고 지금 전문대에도 한 트럭입니다. 당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일자리를 대체할 청년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기업 없이는 당신들의 임금도 없으며 당신들의 직장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이러한 민노총을 잡기 위해서 현 행정부는 정말 필사적으로 싸워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계 장부를 미제출한 노조에 대해서는 지원금이나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끊으셨고, 화물 노조의 파업에는 타협 없이 업무 개시 명령으로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민노총에게 협상 없이 싸워왔던 대통령님께서는 받으셨던 언론의 평가는 노동자 탄압하는 대통령이다, 독재하는 독재 정치 대통령이다 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압니다. 그러한 기사를 쓴 기자들은 아마 언론노조 소속이었을 겁니다. 그 언론노조가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언론사 어딘지 아시죠? MBC가 쓰는 기자를 보면 언론노조의 수준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편향적인 기사를 써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첩과 반국가 행위를 하는 집단을 행정부만의 노력으로 뿌리 뽑기에는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나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반국가 세력을 뽑기 위해서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일치 단결하여 사력을 다하여 뽑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노동자의 인권이라 발언하며 이들을 보호하고 비호하며 민노총을 단죄하고 견제할 법안을 만들지 않았으며, 사법부는 지속적인 재판 지연을 통해 간첩 행위를 한 민노총에 구속기간을 넘겨서 버젓이 사회에 돌아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민노총에게 말합니다. 누가 진정 약자입니까? 당신들은 약자라 칭하며 당신들을 탄압하는 세력을 악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 민노총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입법과 사법의 보호를 받으며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다음날 석방됩니다. 그리고 민변의 보호를 받으며 법적인 지원을 최대로 받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민노총에 비해서 민노총이 주장하는 자신들을 탄압하는 사람들은 서부지법 사태 때 길거리를 돌아다녔다고만 해도 구속당하여 교도소에 들어가 재판에 넘어갔고, 헌재 앞에서 좌파들에게 폭행을 당하나 기동대원에게 보호받지 못하고 부상당하고 다쳐갔습니다. 누가 진정 약자입니까? 저는 당신들이 탄압한다고 말하는 그런 애국 시민들이 정말 약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대인으로서 정말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피켓에도 적혀 있습니다. 적재천만 불여 받기 재신. 이 문구는 정말 기술자를 우대하는 문구입니다. 손에 지닌 작은 기술이 천만금보다 낫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기술이 정말 좋아서 기술을 배웠으며 더 심오한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현재 전문대에 와서 더 많은 기술들을 접하고 배우고 숙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기술로 내가 사랑하는 내 조국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후세에 더 좋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에서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셨고, 국가 발전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일의 광부로서 간호사로서 일하시고, 미국 무기와 원조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도움받아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던 것처럼 다른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베트남에 파병을 가서 공산주의와 싸워주셨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자신의 모든 집에 있는 금을 팔아서 나라 경제를 다시 부흥시켜 주셨고, 북한이 불법으로 NLL을 침범했을 때는 배가 침몰하는 한이 있더라도 방아쇠를 잡으면서 북한 함정을 막아주셨고, 연평도에 포격전이 일어났을 때는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해병대원들은 희생하며 후퇴 없이 응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셨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 나라가 넘보지 못할 격차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그래야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현 시국을 보면 제가 손에 쥔 이 작은 기술은 국가 발전을 위해 쓰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배를 불리고 있고, 중국을 추종하는 세력은 그 기술을 중국에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 빼곤 없었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가 체제 유지를 위해 한 번만 더 저희 청년들과 싸워 주십시오. 저희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국민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믿고 이 전문대생들을 믿고 이 시국선언을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유대한민국 하면은 지키자 해주십시오. 자유대한민국! 지키자! 자유대한민국! 지키자! 감사합니다. 이제 애국가를 4절까지 재창하고 저의 폐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퇴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 가족들이 인터넷 방송으로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부모님께 감사와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부모님 말을 엄청 안 듣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절대 기계 설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로봇공학을 전공하면서도 로봇 기구 설계를 주로 공부하며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지지리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절대 이런 시국선언을 주최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셨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어머니는 저에게 엄마 나 시국선언 해볼까 했을 때 많이 화내시면서 야 너는 성적도 4.4 넘고 교수님들도 다 좋아하는 학생이다. 너는 알아서 대기업 잘 들어가는데 시국선언 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주최한다는 사실을 어제 밤 11시에 누나에게 조심스럽게 이제 엄마한테 말해줘 했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저에게 이런 답장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만약 탄핵 인용되면 집 팔아서라도 지난이 유학 보내야겠다. 아니면 지금 국회 사이트 뒤져가면서 국회의원 전화번호 알아보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음 아프다는 카톡을 보내셨는데 3개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꺾일까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시국선언을 주최하고 있는 이유는 저에게 감사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저를 기르고 가르치시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부당함에 침묵하지 말고 진실을 외치며 싸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힘들지만 굴하지 않고 무섭지만 용기를 잃지 않으며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외치는 청년이 되었고 그렇게 살라고 부모님께서 양육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모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학우분들, 선배님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서 구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국 전문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주최한 동양미래대학교 로봇공학과 22학번 김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